예. 양희원형의 환경과 경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에 와서야 방송 제목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 귀에 환경 이야기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본질이다. 삶의 질은 이렇게 좋아지는 건데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 많이 있어요. 자, 제 옆에 양희원형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희원영입니다. 네. 제 21대 국회의원. 한 번만 하고 끝나기엔 너무 아쉬운 사람. 아유. 그 민주당의 저 사성 장군 출신 김경주가 김경주 있듯이 의원님. 네. 시그니처가 있는 사람들이 네. 국회에 좀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예. 자, 근데 지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지금 윤석열이 다음 달에 체코 간다는 거고 네. 말하자면 이명박 때랑 아주 유사하게 원전을 막 활성화시켜가지고 마치 그게 어마어마한 국부 창출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허점들이 너무 많더라.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은 뭐 원전이든 뭐든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도 되고 그리고 일자리도 더 생긴다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근데 그게 하필이면 원전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 경제에 그리고 세계 환경도 마찬가지고 도움이 되는 일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 예. 근데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바카라 원전, 바라카. 바라카 원전 수출했던 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때 뭐 전체 수주액이 186억 달러라고 했는데 그 절반은 우리나라가 돈을 대준 거였죠. 100억 달러를 우리가 돈을 대주고 186억 달러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우리가 이제 대출도 해주고 뭐 그런 저리로 해주는, 사실 우리가 금리가 더 높은 거였거든요, UAE보다.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해갖고 오히려 UAE에다가 빌려주는 거는 역으로 더 마이너스인 상황이었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라는 게 총 동원이 되어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그 돈을 다시 수주를 받은 거였죠. 우리나라 지금 체코도 똑같아요, 방식이. 거의 체코도 유사해요. 체코는 정확하게 밝히질 않았어요. 정확하게 지금 뭐 86.5억 달러 얘기를 하는데 24조 원 얘기는 총 사업비고 또 원전 2개에 대한 사업비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카 원전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를 했을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수주를 한 거였어요, 그걸. 근데 수주를 했지만 딸린 게 많았죠. 우리가 파병도 해야 됐고 대출도 해줘야 됐고 뭐 이것저것. 그래서 진짜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건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거지 수주가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수주가 결정이 되면 그것도 1기 2개 기수 중에서 하나만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수주가 될지도 아직 미지수인 거고, 그게 수주가 되면 두 번째 원전도 수주할지 그것도 미지수인 거죠. 그러면 예. 그 비용이 24조로 정말 제대로 되는 건지, 거기서 총 사업비가 그거니까 체코 정부와 체코 이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이 원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합쳐진 거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수주하는 건 얼마인지 그거는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지금 보도에 보면요. 예. 원전 사업비로 지금 그 뭐 24조 번다 이야기했지만 체코가 책정한 금액이 알려지기로는 약 9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거는 1기에 대해서만, 일기에 한 기에 대해서만 그 정도일 거고, 그리고 체코의 업체가 또 드리는 비용이 있을 테니까 두 개에 24조면 하나에 12조다 이렇게 딱 그냥 나누기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9조 가량으로 추정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정확하지 않은 거고. 저는 그러면 이거를 한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윤석열의 무리한 치적 올리기가 느껴지고, 저는 여길만 석유권 시추하기도 전에 그 1인 기업이 얘기한 가능성이 있다만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부풀려서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거나, 지금 이 건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선 협상 대상, 이 지금 체코에 대해서 공을 들인 게 거의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좀 더 겁나는 건 그 UAE 저 바라카 원전처럼
파병 이명 계약이 나중에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권이 체코랑 무슨 이명 계약을 했을지도 모르는 약간 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저는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덜컥 수주해 놓고는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이걸 다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릴까 봐 그게 좀 걱정인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제품을 수출할 때 먼저 뭐 현대 기아차 자동차도 그렇고 뭐 LG 삼성 전자제품도 그렇고 국내에 먼저 내수로 한 돌려보잖아요. 그 제품에 대해서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수출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체코에 수출하는 이 원전은 우리나라에 지어보지 않은 원전이에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해본 적도 없는데. 해본 적이 없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저 돈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좀 프랑스의 거의 절반 가격으로 우리가 제시를 한 거거든요. 덤핑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반 가격으로 제시를 하니까 프랑스는 너희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고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동인 UAE는 유럽의 안전 기준과 규제가 없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유럽은 우리나라와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안전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국에 지금 신규 원전 짓는다고 한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도 짓고 있는데 건설비가 3배로 늘었어요. 3배로.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미치겠네.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이걸 중대 사고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중대 사고가 발생을 하늘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그걸 숫자만 보여주면 돼요. 이게 1억 년에 한 번꼴로 사고가 날 정도로 우리가 안전 기능을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통과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다음부터는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런 사고가 난다는 걸 가정하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지금 우리가 해고염수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사용 해결료가 녹아서 떨어져서 콘크리트랑 주변 기기랑 짬뽕이 돼가지고 엉망이 돼서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외부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었으면 그러면 안 새어 나오죠. 근데 그게 다 뚫려 버려 있으니까 지하수도 흘러나오고 새어 나가고 지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혹시나 사고가 나서 이게 녹아서 떨어지면 그걸 코리움이라 그러거든요. 녹아서 그 사람은 도저히 접근할 수도 없고 기계도 로봇도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거를 밑에 받쳐주는 기기가 있어야 돼요. 코어를 받쳐주는 캐쳐하는 코어 캐쳐라는 이게 조 단위가 넘는 시설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유럽에서는 안전 규제로 넣어버린 거죠. 미국하고. 우리나라 기술이 없는데. 지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경납 건물이라고 동그란 그 원전 건물이잖아요. 그 건물이 우리는 하나인데 벽이 하나인데 이게 만약에 여객기가 와서 부딪히면 미사일이 와서 들어오면은 깨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안에서 폭발해도 막아주고 바깥에서 뭐가 이렇게 부딪혀도 막아줄 수 있도록 그걸 이중으로 하는 게 또 그것도 유럽의 기준인데 우리나라 해본 적이 없고 또 이것도 있구나. 체코는 바닷가가 아니에요. 그럼 냉각수로서 가져와요? 그래서 강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강물은 잘하겠네.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원자로의 한 3-4배 정도 되는 큰 냉각탑을 다시 지어야 돼요. 냉각탑을 지어서 거기서 이제 물을 식혀갖고 내려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건설비가 이것만으로 될까? 그냥 생돈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그걸 그거 우리가 못 해본 걸 하다 보면 공기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규제 통과를 못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비용 부담은 누가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첩첩산중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뜯어볼수록 이상한 게 일단은 윤석열이 체코를 발판으로 1,000조 원 원전 시장 진출하겠다. 원전 특별법 제정하겠다. 이게 이제 윤석열식 민생 중에 하나예요. 곧 발표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일단 이거 아까 그 수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법적인 걸림돌도 있잖아요. 웨스팅하우스 같은 데서. 그거는 네, 그건 우리나라 국내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도 알고 있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알고 있을 텐데. 아니 대통령이라고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대통령이 인정을 합니까? 그래도 합법적으로는 하여튼 그분도 알고 계실 텐데 2023년에 4월 27일 작년이구나. 한미 그 동맹 70주년 기념해서
그 정상 발표가 있었어요. 그때도 뭐가 있었냐면 원전 수출에 대해서 상호 협력하고 인터렉추얼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intellectual 그거 property 못하는 rights. 거네. 근데 우리나라 한국형 원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웨스팅하우스사 원래는 미국 거였고 미국을 다시 일본이 합병하고 다시 그게 파산했던 근데 그 웨스팅하우스사의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약간 변경해서 만든 게 한국형 원전이에요. 그걸 또 약간 변경해서 유럽에 지금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거 원래 설계도는 웨스팅하우스사 거예요. 알겠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사가 우리를 대상으로 지금 소송을 건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이고 일단은 이 난관이 그게 하나 결과가 25년에 나와요. 그 난관이 하나 있는데 네. 하나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원전으로 돈을 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세계적 추세는 원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돈을 버는 추세로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저 그래프가 이제 보여주실 텐데 네. 여기 제일 왼쪽에 노란색이 그 재생에너지 시장 연간 커지는 거예요.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다른 거 중간 거 빼고 제일 오른쪽 거 보라색 저게 원전 시장이에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남들은 다 재생에너지 쪽으로 재생에너지 가고 쪽으로 있는데 가죠. 왠지 저게 시장이 큰 것뿐만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미국만 해도 2023년에 한 해에 88빌리언 달러니까 123조. 재생에너지만 한 해에 123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1000조는 한 해가 아니에요. 몇 년인지 아세요? 20년. 그렇죠. 2050년까지예요. 20년 2050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저기 보라색 저걸 보시면 한 50조 정도 되거든요. 한 해 시장이 한 50조. 근데 50조를 1000조가 되게 하려면 몇 년, 20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누적을 해서 1000조 시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재생에너지는 한 해만 수백조예요. 벌써 300조가 넘었어요. 한 해만. 그러니까 저 지금 그래프 보시면 맨 왼쪽은 재생에너지, 맨 오른쪽은 원전인데 원전. 네, 그렇죠. 이게 비교가 돼요? 남들이 저쪽으로 가야 되고 실제로 지금 아리백 등 해가지고 기업들도 지금 아리백 안 하면 큰일 나게 생겼는데 대한민국 기업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오른쪽에 지금 원전에 매달려 있는 건 거의 무슨 원시시대 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저 원전에 대해서도 아까 말했던 그런 규제나 그런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데가 지금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정도 그리고 프랑스 이 정도밖에는 아직 없고 그리고 대부분 다 그 수출할 때 저 원전 시장 50조 시장을 그러니까 하는 나라들이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중국은 자국 시장이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러시아가 뭐 동유럽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왜 그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냐. 국가가 주도적으로 돈 빌려주고 저리로 알겠습니다. 담보해주고 이런 형태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진출할 시장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 그나마 사실상 저가 공세로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태로 체코를 지금 들어가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수주를 한 게 아니라 우선 협상 대상자라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앞으로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올지도 봐야 되는 거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 막 팍팍에 올릴 그런 상황은 아닌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주를 하는 과정에서 그 월성원전 준공식을 무리하게 땡겨요. 아마 신한울 원전일걸요. 신한울 네, 죄송해요. 그렇죠. 신한울 원전 준공식을 무리하게 땡겨요. 네네. 그러다 갑자기 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코 사람들 봐라. 그거 아니에요. 체코 사람들 와서 봐라. 우리 지금 하나 새로 지었다. 그때 뭐 체코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엄청 많이 모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각국의 대사들을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뭐라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됐다고 저거 보통 일반인들은 우리가 저거 따온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잖아요. 우선 그렇죠. 협상을 하면. 우선 협상, 예. 근데 여기는 이제 가능성은 좀 있죠. 여기 이제 더. 덤핑 논란도 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지금 원전 수주 논의차 9월 중에 체코를 간다고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의 국정 운영이 저는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당장 자기 임기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는 뭐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대체 저건 뭐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터빈 갑자기 고장 나가지고 정지된 거거든요.
이게 원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기가 고장나고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갑자기. 이게 두산중공에서 공급한 걸 텐데, 그러니까 좀 세계적인 망신이 좀 된 거죠. 당일날 아마 아침에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다 돌렸을걸요. 근데 체코 입장에서는 너무 싸게 해주니까 한국을 선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해요. 아마 그래서 그 나라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 UAE 바라카 원전도 원래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 원전을 전부 다 가동을 준공을 다 하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안 하면은 하루에 몇 억씩 되는 지체 뭐 보상금 같은 거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바라카 원전 마지막 호기인 4호기 아직 준공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보다 지금 4년 더 늘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체 보상금을 도대체 얼마나 주고 있는 건지 우리가 좀 확인을 국회에서 좀 해봐야 돼요. 제가 그때 있을 때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뭐 국가 비밀인 것처럼 하면서 안 알려주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 체코하고 관계도 체코 정부가 자기들이 손해볼 일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우리가 계약한 내용대로 공급을 못 한다거나 제때 못 한다거나 제때 그걸 그 기준을 못 맞춘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금 같은 걸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물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중동 및 경제지들은 거의 찬양 분위기거든요. 완전 르네상스란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 이 시대에 무슨 르네상스야. 그게. 르네상스는 아까 그 세계 시장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양산업이 그리고 굉장히 협소화된 시장이에요. 몇 네. 개 나라의 몇 개 업체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레드오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레드오션이라서 출혈 경쟁이라든지 자기 리스크를 안고 그런 위험 부담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 국가 주도 산업인 경우에만 들어가는 거지 민간인 경우는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근데 양심에 좀 어긋나지만 한국에서는 탈원전 방향으로 가고 우리 기술이 조금 있긴 하니까 다른 나라한테 팔아먹는 건 그래도 양심이 좀 어긋나긴 해도 수출하는 거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첫 번째로 어쨌든 그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면 좋죠. 근데 문제는 그걸 잘못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고 저가 출혈 경쟁 그리고 할 수 없는 걸 덤볐다가 오히려 손해볼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내가 10조 9조 수주를 받았는데 그걸 오히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돈을 몇 조를 아니 몇 천억이든 그거 9조 10조 수주해가지고 그 돈이 본전도 못 맞출 텐데. 윤석열이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 국가에 빚 탕감해 준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따가 김병주 의원 나오겠습니다만 KF21 관련해서 네. 1조 6천억을 줘야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우리 못 주겠다. 한 6천억만 줄게. 맞아요. 이 구조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섬세해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프랑스가 왜 나는 그 돈 갖고는 못해라고 했는지 프랑스가 우리보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근데 프랑스는 이미 코어 캐처나 이중 경납이나 이런 걸 다 맞춘 원전을 짓고 있거든요. 프랑스는 유럽에서 그래도 원전 기술이 제일 앞서는 유럽에서 나간다. 그나마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네. 독일의 지멘스나 이쪽은 네. 다 포기했고 다 접었는데 유럽에는 프랑스 하나 남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만 질문이요. 뜬금없는 질문인데 원전주가 올랐거든요. 아니, 주식이라는 거 합리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 우리는 아닌가? 이게 약간 네. 삼부토건하고 비슷한 느낌도 네. 있어가지고 네. 삼부토건 느낌이 그거잖아요. 작년에 딱 요맘때 우크라이나 재건. 네. 요맘때 한국에 수해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로 비행기를 틀어서 거기를 갔다 오잖아요. 거기다 국토부 장관을 보내잖아요. 이거랑 또 뭔가 하도 못 믿을 정보가 돼버리니까 이것까지 좀 의심하게 되는. 그 내부 정보에 의해서 그 주식 장난치는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어쨌건 여러분 이게 사기극이라고 말씀드렸다기보다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게 마치 전지전능한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는 것. 미래지향적이지도 않고 정권의 치적을 위해서 이런 짓 한다면 저는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후과는 지들이 말하는 미래 세대에 아니, 그냥 그렇죠.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전기요금이나 이런 데 다 부과가 되겠죠. 안 되면 세금으로 틀어 막아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한수원이 우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야기 좀. 네. 그러니까 이건 계속 나오실 거니까 이제 네네.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나가고 네, 네. 이런 이야기 자주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지금 미국 대선이요. 그 바이든이 이제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네. 사실은 미국 사람들도 트럼프는 죽어도 못 찍겠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카밀라 해리스가 이게 이제 후보가 되니까 뒤집어집니다. 실제로 여기 여론조사 보면 지지율이 네네. 51대 48. 이게 보통 뭐 출마하기 전에 이 바이든하고 트럼프를 붙여놓으면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막상 막하였었는데 카멀라 해리스가 대타로 나왔더니 트럼프보다 월등히 앞서 나가기 시작해요. 일단 문제는 이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네. 옛날에 중국 이전에는 네. 그 미국이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네. 지금은 양대 산맥이죠. 네. 중국과 미국이 가장 많죠. 근데 이 상황에서 누가 되면 답은 뻔히 나와 있겠습니다만 누가 되면 지구에 유리한가? 네, 지구의 이로운 아무래도 해리스가. 예. 네, 해리스라는 이 부통령 지금 이제 전당대회에서 지명됐나요? 됐죠. 지명됐죠. 지명됐죠. 그 부통령 후보도 같이 되고. 그런데 두 분 다 환경 정책에는 되게 진심인 정치인이에요. 굉장히 진심인 정치인인데 특히 해리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기도 했잖아요. 그럴 때 뭐 가스 기업이나 아니면 특히 석유 기업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소송을 걸어서 민사 소송도 그렇고 뭐 그런 소송을 걸어가지고 오염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큰 금액의 합의금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정책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꽤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투적인 검찰총장이었어요. 검사였어요. 트럼프는 네. 자국이익주의 해가지고 공장들 다시 들어와라 리쇼링. 리쇼어링. 예. 근데 지금 실제로 보니까 이번에 지명한 런닝메이트 팀 월즈. 월즈만 해도 네. 40년까지 미네소타 주의 전력을 100% 무탄소로 하는 전력 법안을 제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심인 사람들이네요. 네네네. 그 해리스 같은 경우도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카르테즈라고 하는 아주 젊은 하원 의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대표 발의한 뉴딜 그린 뉴딜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파괴하는 기업들을 이제 기소해서 소송해서 승소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되게 진심으로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대통령으로 미국 대통령 부통령이 되면은 미국의 이제 탈탄소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그 관련한 법안 지원 이런 거는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지금 미국 대선이 3개월도 안 남았어요. 11월 5일인가 그렇죠. 그렇거든요. 얼마 안 남았죠. 저 상황에서 저런 추세라고 하면 트럼프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기후 변화는 아직도 사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양반 논리는 뭐예요? 뭐 이거 자연적인 현상이다. 아. 인간에 의한 거,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사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인간에 의한 인간 활동에 의해서 산업화 이후에 뭐 우리 화석 연료를 많이 쓰면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기후 변화가 생겼고 이렇게 보지 않고 지구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뭐 간빙기도 있었고 뭐 빙하기도 있었고 그 중에 하나인 거지. 왜 우리의 활동을 이렇게 제약하냐? 이 자유로운 화석 연료를 쓰고 싶은데 나는 석유 쓰고 석탄 쓰고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를 왜 못하게 하냐 이런 거죠. 탄소의 문제는 사실은 트럼프의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왜 저 남극이나 이런 데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이런 건데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인간이 뿜어내는 탄소와 산소를 뿜어내는 식물이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품어내는 그러니까 인간이 추가로 내는 것과 네. 그다음에 그걸 흡수하는 게 이제 제로가 돼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네트 제로가 되는. 근데 인간이 환경 파괴한 거는 여러 가지 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주의 현상이라고 해도 인간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전 세계 과학자의 99%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 그러면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또라이에 가깝네요. 본인을 뒷받침하고 있는 자본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무하고 맞지.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뇌 구조가.
산업, 뭐 경제 발전, 지구의 미래 세대는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공화당이 우세인 지역에 이런 청정 산업들을 바이든이 많이 유치했어요. 그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 돈이 60조인가? 60조, 70조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공장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태양광, 풍력, 뭐 배터리, 전기차,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미국에서 짓고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 부분이 그 공화당 우세인 지역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대선 선거 때 그렇게 그 탄소 중립 산업에 대해서 공격을 쉽게 못할 거다 이런 지금 추측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한다, 입 조심하고 예. 있다 이런 얘기들도 그 있어요. 이야기 이따 따로 한번 해볼게요. 예. 그 문제는 지금 지금 제 뒤에도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 네, 네. 이러다가 큰일 난다. 제가 이번에 굉장히 무서운 뉴스를 하나 봤어요. 왜 영화 투마로우 기억하세요? 예. 꽤 오래전에 나와 10년 넘었죠 아마 그렇죠, 그 영화 그렇죠. 나온 지. 뭐 막 몰아치고 막 그거죠. 그때 지금. 뭐 미국의 절반 이상이 다 얼어붙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상상만으로 한 게 아니라 나사나 이런 그 미국 내의 이제 과학 집단들 기상청이나 이런 데의 자문을 얻어서 기후 변화가 극단으로 가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전제로 만든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공상과학 영화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해류의 흐름이 멈추는 거예요. 해류의 흐름이. 근데 지구 온난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단순히 폭염 일수가 늘어나고 열대야가 많이 늘어나고 전체 평균 온도가 늘어나고 막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열대의 데워진 물이 북극 쪽으로 가고 북극 쪽의 차가운 물이 열대 쪽으로 오고 이런 해류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해 쪽은 우리나라보다 고도가 그러니까 위도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더 온화한 기후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열대 지방에 있던 따뜻한 물이 대서양 쪽으로 해서 그 지중해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온화한 기후를 가지게 되는 건데 북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흐름이 지구가 전체가 더워지고 그리고 바닷물이 그 더워지고 하면서 이 해류의 흐름이 2030년 이후로 완화되거나 이렇게 멈출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기후의 재앙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폭염만이 아니라 지금 해류의 흐름이 완화되거나 중단되면 거기에 따른 일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게 저는 굉장히 두렵고 그리고 이번에 토네이도 발생한 거 보셨죠? 중국 내륙에서. 중국에도 그게 원래 그게 근데 아메리카의 전염은 그렇죠. 아니었어요. 네네. 근데 중국에서 그 집이 통째로 뭐 자동차가 통째로 날아다니는 건데 그게 한반도에서도 지금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여름도 보면 정말 그 우리가 아열대로 완전 바뀌었다는 게 느끼는 그렇죠. 게 네. 갑자기 소나기가 막 엄청 쏟아지고 이게 막 반복되고 하니까 습도가 엄청 높아지고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네. 그러니까 바닷물이 더워지고 그러면 그건 바닷물에 에너지가 많이 쌓이는 거거든요. 네. 바닷물이 더워진다는 그렇죠. 거. 그게 이제 증발을 그러면 해서 다 증발을 해서 훨씬 더 큰 태풍이 올 수 있고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나 그리고 걔네들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2개, 3개가 여러 개가 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장마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8월 지나고 9월, 10월 가면 올 태풍이 더 무서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그렇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해수면 상승이 전 더 굉장히 무서워요. 해수면 상승이 돼버리면 지하 수위 전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의 기반과 지반들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장마나 역대급 이번에 뭐 시간당 100mm 이상 집중호우 온 거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해수면 상승과 맞붙게 되면 도시 침수는 일상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예산을 잘 써야 된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도심 인프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1인 이런 관점이 아예 없는 뭐 아리백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했던 이 정권이 지금 원전 수출하겠다고 신났는데 현실은
이제 그 이야기 진행을 더 시켜보면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도 있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정부가 못 따라간다는 거죠. 네, 핵심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얼핏 이야기를 하셨는데 탄소 중립 산업이 한국에는 경쟁력이 한국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는데 정부가 그걸 못 따라간다 이거죠. 핵심은. 지금 미국 UC 버클리대 교수인 다라 오르쿠라는 분, 이분을 한 우리나라 국내 언론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미국 석학으로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한국의 그 기업들은 정말 기술력이 대단하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뭐 전기차나 배터리나 태양광이나 풍력의 뭐 타워 밑에 있는 하부체 그리고 케이블 이런 게 국내 이 기업들이 세계 정상급들이에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중에 상당 기업이 다 중국 기업들인데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이 한국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한국 기업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국내는 왜 그러냐? 이게 결국은 정치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닌지 정말 안타깝습니다라고 오히려 미국 교수가 우리나라를 걱정해 주는 게 현재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저게 저 헤드라인 보면 놀라울 정도 정부가 못 따라가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이 있잖아요. 네네. 저거 말하면 저게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윤석열 정부 들어온 다음부터 한 게 뭡니까? 다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쪽에 있는 하는 분들이 다 범법자인 양 계속 감사하고 수사하고 공무원 잡아놓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상당 부분이 무죄가 되고 뭐 그게 그렇게 과장된 거였다는 게 밝혀지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국내 유수의 그런 기업들이 다 해외에 투자를 하고 공장들도 아리백 때문에 해외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거나 실제로 이전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다라 오르쿠 교수가 미국 내 외국인 투자 1위가 한국이다. 맞아요. 미국의 전환이 한국에 크게 의존하게 된 만큼 한국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 한국 내부는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은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권만 아리백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정도로 지금 꾹 누르면서 우리가 걔가 의원님 아니라도 제가 방송에서 가끔씩 하는 이야기예요. 원전에 투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줄어들어서 발전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정권 차원에서 원전은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는 뭐 수출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아리백 신재생 에너지 더 준비하자.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그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하면서 지역마다 가면 이제 풍력 이야기하거든요. 그 풍력 만들어 갖고 서울 올라가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그걸로 돈 벌게 하자. 네네. 큰 맥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윤석열은 지금 그게 아닌 체코에 원전 수출하러 가잖아요. 근데 바라카 원전 수출한 거는 체코 원전 수출보다 규모가 더 컸거든요. 근데 그 전후에 일자리가 별로 바뀐 건 없어요. 원전 관련해서는 일자리가 별로 안 늘어나요. 그렇게 수출을 해도. 그렇겠죠. 네네. 근데 재생에너지는 수출을 하면 할수록 일자리가 확 늘어납니다. 제 네. 친구가 네. 저 건설 회사 좀 큰 데에 근무를 해가지고요. 네. 주로 뭘 했던 친구냐면 원전 짓는데 원전 짓는 공사를 했던 친구예요. 네네네. 시공. 뭐 현장 소장 이런 거 했던 네, 친구인데 네, 네. 이 친구가 문재인 정부 때 상당 부분 일자리 잃기는 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일거리가 줄어드는 거지. 네, 네, 네. 근데 다른 식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니 그래서 그걸 재생에너지 쪽의 시장이 크면 재생에너지 쪽은 대기업 일자리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동네 일자리도 있어요. 이게 되게 다양한 계층으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원을 일자리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해주면 훨씬 좋죠. 아, 그 원전은 제가 그 데이터를 계속 받아봤어요. 최근 10년 뭐 20년 동안 원전 관련한 일자리가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큰 차이가 그렇게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국내는 원전 관련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기 어려운 게 원전을 계속 어디다 더 지을 거예요. 더 지을 장소를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제일 높은 나라인데 거기다가 추가로 더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고. 근데 재생에너지는 사실 햇빛만 비치고 바람만 불면 그리고 바다가 저렇게 넓은데
그 바다에 풍력 발전기 꽂혀 있는 게 엄청나게 커 보이거든요. 가까이 가면. 그렇죠. 근데 멀리서 보면 그냥 이쑤시개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약간 바다가 좀 워낙 넓기 때문에 바람개비 같죠. 바람개보다 훨씬 작아요. 그 이쑤시개 느낌이. 하나 꽂혀져 있는 것 같다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할 때도 굉장히 많고 일자리도 지금 재생에너지 관련한 일자리는 한 17만 명, 20만 명 정도, 20만 명 정도로 육박하고 그게 실제로 뭐 100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같은 전기를 만들더라도 재생에너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업이다. 그리고 다른 쪽하고 뭐 IT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과 기술 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력산업과 마찬가지로. 근데 원전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늘상 쓰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돈도 우리가 이문이나 아예 남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 전 세계 투자금들이 다 재생에너지로 쏠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아시아에서 이제 비교 국가라고 그러면 대만인데요. 예, 맞습니다. 대만이 와, 나 열받아요. 지금 마한산 원전 1호기를 폐쇄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후쿠시마 이후에 독일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맞아요. 대만은 물론 친일 국가인 건 맞는데 방향성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 지금 그래가지고 그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저게 지금 마한산 원전 1호기인데 저걸 이제 폐쇄를 해서 이제 하나만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마지막 일기 폐쇄. 네. 근데 지금 밑에 보면 저 네. 화면 상단 저게 하단에 보여주시면 1번 진산 원전, 네. 제일 오래된 원전이잖아요. 저 타이페이 북쪽에 보면 타이페이 인근에 있는 진산 저 두 개가 2020년인가 그때 폐쇄가 됐고 그다음에 거성, 그다음에 마한산 마지막 남은 거죠. 롱먼은 98% 완공했는데 국민당 정부에서 결국 포기했어요. 와 열받네요. 원래 국민당 정부에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서 그때 우리로 치면 국회를 둘러싸서 거기서는 아빠들이 그렇게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원전은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밤샘 시위를 하면서 10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당 정부 때 롱먼 원전을 98% 거의 완공 다 한 거를 포기를 했죠. 아 그러니까 이게 예.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는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TSMC가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경쟁하는 업체잖아요. 반도체 업체인데 TSMC는 그 옆에 있는 바다에서 해상풍력으로 직송 라인을 받아와요. 벌써 20-30% 넘었을걸요. 재생에너지 쓰는 게 이제 몇 년 있으면 100%로 한다고 이렇게 선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그래서 대안이 뭐냐. 그러니까 그 원전들을 싹 없애고 네네네. 저렇게 지금 풍력 발전소들이 네네네. 세워진 저 거죠. 바다에.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중국 쪽을 향해서 풍력 발전소가 아니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있네요. 재생에너지가 우리보다 적었대니까 네. 4%막 그랬다니까. 그 도표 한번 보여줘봐요. 지금 저게 지금 대만의 그 재생 에너지 지금 저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2012년, 17년 저 때부터 제가 저 전에부터 대만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를 했는데 저 때 우리랑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재생에너지가 20% 넘었을걸요? 네, 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한 25% 목표. 그러니까 원전을 빼면서 재생에너지는 25% 목표 달성하는 걸로 그렇게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저 대만 덕분에 우리나라 풍력 기업들이 저쪽에 수출을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저기 현지에 공장도 지어주고. 유언병 안에 갑자기 욕이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 시장이 열리니까. 거기다가 네 우리나라가 대만에서는 그걸 잘했어요. 그때는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국산 얼마 써야 된다 이런 게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대만 정부에서 대만 현지에 생산하는 거를 30%인가 30 몇 %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대만 가서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직접 조달하는 걸로 제가 그 공장도 가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 노동자들이 워낙 기술력 있는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용접 기술이나 이런 분들이 다른 데보다 한 30% 더 급여를 더 많이 받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 탄소 산업도 마찬가지고 기술이 있어. 근데 이거 한국에서 못 써먹고 외국에 나가 써먹고 한국 원전 짓겠다고 저러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체코 원전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체코 정부가
그 체코에 조달하는 물품의 60%를 체코 현지에서 조달하라고 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체코 현지에서 공장 지어서 거기서 조달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내가 만약 10조를 받았어. 10조 받았는데 그중에 60%는 공급 조달하는 물품이 만약에 뭐 10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체코 현지에서 만들어서 거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있는 노동자들 쓰죠. 거기 있는 물품 쓰면 돈은 우리가 받았는데 도대체 이걸 돈 남는 수출인 건지 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TSMC는 삼성의 라이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에서 삼성이 뒷받침하고 뭐 삼성을 얼마 전에 그 국민의 힘인가 국회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정부의 역할이 삼성을 뒷받침하는 거래요. 네. 삼성이 워낙에 전략 기업이니까. 아니 그렇긴 하지. 반도체 네. 수출량이 수출이 한 15% 차지했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실제로 아리백 관련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뒷받침하려면 그럼 재생에너지를 많이 해서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TSMC는 해상 풍력으로 아리백 달성 계획이 지금 딱 짜져 있는데 한국은 네, 그게 이미 상당 부분 없잖아요.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야 여러분 이게 말만 지금 그런 거랑 실제로 하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저는 그래 윤석열이 5년 동안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만큼 지체되는 거거든요. 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5년 지체를 시켜버리면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려요. 지금 뭐 제가 여기도 잠깐 넣긴 했는데 지금 수백 개 기업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뭐 삼성은 뭐 정치인들도 나서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그러는데 지금 문제가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에요. 2026년 되면 이제 탄소세 부활하면요 똑같은 물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세금을 관세를 내고 수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유럽으로 아예 공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면서 야 윤석열이 뭐 정치적으로 독재하는 것이 중요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나라를 구석구석 망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한번 뭐 머릿속에 인식만 해보시고요. 소문도 좀 내주시고요.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야 오늘 들을 만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 충격. 한 달 만에 나와서 네. 그 사이에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자 네. 2주 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